평소에 나는 아직 마음 많은 20대야.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해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내가 내 몸을 너무 믿고 방심할 때입니다. 나는 예전하고 똑같아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조그마한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흐르면 기계도 낡듯이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흔히 하기 쉬운 건강에 대한 착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안전하게 내 몸을 돌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착각은 예전의 근력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정도 무게쯤이야 하고 쌀포대를 번쩍 들거나 무거운 가구를 혼자 옮기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마음은 20, 30대 시절과 똑같지만 우리 근육과 뼈의 회복 탄력성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하중이 가해지면 젊었을 때는 가벼운 근육통으로 끝날 일이 시니어에게는 척추 압박, 골절이나 심각한 인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들 때는 무릎을 굽히고 몸에 밀착해서 들거나 가급적이면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통증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는 착각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소화불량이나 가벼운 두통, 어지럼증을 그냥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내 몸이 보내는 통증은 지금 여기가 고장났으니 좀 봐달라는 비상벨입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은 큰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 내일이면 낫겠지라고 참지 마시고 사소한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세요. 일찍 발견하면 보약 한 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 복용에 대한 과신입니다. 이제 증상이 없으니 이 약은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약 없이도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만성질환 약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약을 드시면서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완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약을 조절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정해진 용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에 대한 착각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라며 짜고 매운 음식을 고집하거나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소화하던 음식들도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을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입맛 없으니 대충 물 말아서 김치랑 먹지 뭐 하지 마시고 매 끼니 나를 대접한다는 기분으로 영양가 있는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잘 먹는 것이 곧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각과 순발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입니다. 나는 운전 경력이 30년이야. 이 정도 길은 눈 감고도 가라고 생각하며 운전이나 보행 시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시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야간 운전은 가급적 피하시고 길을 건널 때도 초록불이 깜빡인다면 무리하게 뛰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세요. 조금 늦게 가는 것이 아예 못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몸의 현재 속도에 맞춰서 행동하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제나 보조제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권하는 비싼 영양제를 수십 알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너무 많은 영양제는 오히려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이 내 몸에도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의하고 가급적이면 신선한 제철 음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을 과신하지 않는 신중함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춰 조심하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은 방심을 찾아내고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라는 자만을 내려놓으세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이 여러분의 80대, 90대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자신감이 아니라 세심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부터는 아직 괜찮아라는 말 대신 오늘도 고생 많았어라고 내 몸을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언제나 안전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시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걸면서 바쁜데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닐까 망설이지 않으셨나요? 명절이나 생신 때도 자식들 형편 먼저 살피느라 정작 내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꾹 참으셨을 겁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자식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며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끝이 없겠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내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70이 넘어서도 자식 눈치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을 당당한 나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 눈치를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리적 의존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식들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과도한 눈치 보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기에 자식의 인정이나 반응에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러분 인생의 성적표도 아닙니다. 자식은 이미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자식의 부모라는 역할에서 잠시 내려와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되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함입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면 부모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돈을 주는 자식도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받는 부모의 마음은 늘 가시방석이지요. 혹시라도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지원이 끊길까봐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적은 돈이라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자식과의 관계도 수평적이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손주 육아부터 자식의 부부관계, 직장 문제까지 사사건건 걱정하고 조언하려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식들은 이를 간섭으로 느끼고 거리를 두려하며 부모는 그 반응에 상처받아 다시 눈치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은 자식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잘 살 텐데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자식을 믿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삶이 바쁘고 즐거우면 자식에게 쏟는 과도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복지관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나 오늘 바빠서 전화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내가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고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속으로는 힘들면서도 거절하면 사이가 나빠질까봐 억지로 들어주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손주를 돌봐주는 일이나 금전적인 부탁에 대해서는 내 건강과 형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좀 힘들 것 같구나라고 솔직하고 정중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부모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경계선을 분명히 세울 때 비로소 건강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주제를 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을 만나면 늘 자식 걱정, 손주 걱정만 늘어놓으시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잔소리로 느끼고 피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본 예쁜 꽃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옛날에 즐거웠던 추억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이야기할 때 자식들은 부모를 한 명의 멋진 어른으로 인식하게 되고 눈치 보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다는 강박을 버리라는 점입니다. 평생을 헌신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편안하고 내가 먼저 즐거워야 자식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눈치를 살피는 에너지를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를 거두어 나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70이라는 나이는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기엔 너무나 아깝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의 안부보다 내 마음의 안부를 먼저 묻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오직 나를 위한 웃음을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멋진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한때는 참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처만 남아있네라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가 예전처럼 즐겁지 않구나 하는 느낌 말이지요.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혹시 내가 성격이 이상해진 건지 인생을 헛산 건 아닌지 쓸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맥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왜 친구가 떠나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이 더 깊어지는 신호인지 그 이유와 마음가짐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친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장을 위해 넓고 얇은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싫어도 맞춰주고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 밤늦게까지 어울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른이 넘으면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에 쏟을 힘이 부족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관계의 퇴보가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입니다.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관계의 질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친구 사이라도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에만 열을 올리고 누군가는 정치 이야기로 얼굴을 붉히며 또 누군가는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정으로 참아줬지만 이제는 굳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그런 대화를 견디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지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친구와 억지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신경 쓰느라 나를 뒷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편한 게 제일이고 내가 즐거운 게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노력을 멈추니 자연스럽게 불편한 관계들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불편한 인연들을 놓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억지로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것이 훨씬 더 외로운 법입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친구 한두 명이 연락하지 않는 것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역할과 기간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할 때 필요했던 인연, 직장 생활할 때 힘이 되었던 인연은 그 시절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라고 아름답게 추억하고 지금 멀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좋았던 기억마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가볍게 보내주고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한두 명의 진실한 친구에게 더 마음을 쓰세요. 세 번째는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이 100명인 것보다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니까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타인에게 기대했던 위로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인연에 대해 마음을 열어두되 기대는 낮추는 것입니다. 기존 친구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이웃과 가볍게 차 한 잔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깊은 우정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그저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인연이라면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가벼운 인연들이 주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노년의 삶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이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지는 과정입니다.
잡초를 솎아내야 화초가 잘 자라든 인간관계의 잡초를 솎아내야 여러분의 영혼이 더 풍성하게 꽃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때 찾아옵니다. 텅 빈 전화번호부를 보고 한숨 쉬지 마세요. 그 빈 공간만큼 여러분의 내면이 채워질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챙기느라 소홀했던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보세요. 인간관계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오직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여러분이 행복한 일 하나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홀가분해진 여러분의 마음과 당당한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뉴스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몇 억이 필요하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 몇백만 원은 있어야 한다며 불안을 부추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진 게 이것뿐인데 어떡하나 싶어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가 주는 공포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이른 전후의 노후는 수십억 자산가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소박한 연금으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막연한 돈 걱정에서 벗어나 내 형편에 맞춰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할 현실적인 기준은 남의 집 생활비와 내 집 생활비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TV나 신문에서 말하는 평균 생활비는 말 그대로 평균일 뿐입니다. 누구는 골프를 쳐야 하고 외식을 자주 해야 행복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집 앞 산책과 소박한 집밥 한 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 우리 집의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공과금, 식비, 약값 등 꼭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남들 사는 모습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는 나만의 예산을 짜보세요. 거기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녀에게 가는 돈을 과감하게 끊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돈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성인 자녀의 뒷바라지입니다. 결혼 자금부터 손주 양육비 심지어는 다 큰 자식의 생활비까지 보태주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곤 하지요.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돈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이제는 내 노후를 지켜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수억 원 가치의 집 한 채를 쥐고 있으면서 당장 쓸 용돈이 없어 쩔쩔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라고 하지요. 이제는 큰 집을 고집하기보다 집의 크기를 줄여 차액을 연금으로 만들거나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덩치 큰 자산을 쥐고 굶주리는 것보다 매달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50만 원, 100만 원이 노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목돈에 집착하기보다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네 번째 기준은 돈 안 드는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돈 걱정이 느는 이유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할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인생을 즐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를 듣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동네 뒷산을 오르는 일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돈을 써야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소박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능력을 키우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지출은 바로 병원비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어도 큰 병 하나에 모든 자산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싼 영양제를 사 먹기보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걷고 제철 음식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간병인 비용도 수술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투자하는 30분의 산책이 미래의 수천만 원을 절약해 준다는 마음으로 건강관리에 정성을 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점입니다. 돈은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할 뿐이지 그것이 곧 행복의 척도는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까지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적금 통장보다 든든한 노후 자산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낡은 옷을 입었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귀인이 되고 비단 옷을 입었어도 불안에 떨면 빈자가 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행복한 기준을 세워보세요. 든든한 연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노후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남은 생을 여유롭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조금만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부쩍 차오르는 것을 느끼시나요?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딸려서 그렇겠지라거나 살이 좀 쪄서 숨이 찬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숨가쁨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폐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호흡의 변화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왜 자꾸 숨이 차는지 그 숨은 원인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깊고 시원한 숨을 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원인은 폐 근육과 흉곽의 유연성 저하입니다. 우리 폐는 스스로 움직이는 주머니가 아니라 갈비뼈 주변의 근육과 횡격막이 움직여 주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들이 뻣뻣해지고 힘이 빠지면서 폐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는 양이 줄어드니 조금만 움직여도 몸속 산소가 부족해져서 숨을 헐떡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노화에 따른 변화이지만 꾸준한 호흡 운동과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원인은 심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숨이 찬 증상은 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심장의 펌프질 힘이 약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보내는 힘이 달리고 그 보상 작용으로 폐는 더 빨리 움직여서 산소를 공급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숨이 차면서 발목이 붓거나 밤에 누웠을 때 숨쉬기가 더 힘들어진다면 심장 건강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숨도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원인은 빈혈이나 근감소증입니다. 혈액 속에 산소를 배달해 주는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하는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엔진이 약한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굉음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특히 하체 근육이 부실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큰 노동이 되어 숨이 가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이 찬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숨쉬기 운동뿐만 아니라 잘 드시고 다리 근육을 키우는 일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원하게 숨 쉬는 법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뒤 내뱉을 때는 입술을 촛불을 끄듯이 둥글게 오므리고 들이마신 시간보다 2배 정도 길게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 안의 압력을 높여주어 폐 속의 이산화탄소가 더 잘 빠져나가고 산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숨이 찰 때 당황해서 헉헉거리기보다 이 호흡법으로 천천히 리듬을 찾아보세요. 훨씬 빠르게 안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부정한 자세를 펴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습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폐가 들어있는 가슴 공간이 좁아져서 숨을 깊게 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가슴 공간만 충분히 확보해줘도 숨쉬기가 놀랍도록 편해집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는 자세가 여러분의 호흡 건강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하체 단련입니다. 숨이 차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폐 기능은 더 빨리 퇴화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로 매일 걷는 연습을 하세요. 걷기가 힘들다면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해지면 심장과 폐가 할 일을 근육이 나누어 갖게 되어 같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훨씬 덜 차게 됩니다. 내 몸의 엔진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실내 공기질 관리와 수분 섭취입니다. 건조한 공기와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예민하게 만들어 숨 가쁨을 악화시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 기관지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점막이 촉촉해야 먼지나 바이러스를 잘 걸러내고 공기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깨끗하고 촉촉한 숨길이 시원한 호흡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절대로 집에서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급성 폐렴이나 협심증 같은 위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전문가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시원하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뱉는 숨 한 번이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조금 숨이 찬다고 해서 활동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호흡법과 자세 교정,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으로 여러분의 폐와 심장에 다시 생동감을 불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내 몸속 구석구석까지 맑은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숨결처럼 여러분의 일상도 언제나 쾌청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몸 아픈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린 것이라고 말이지요. 젊었을 때는 몸을 마치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기계처럼 부려먹기도 하고 조금 아파도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지금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너그럽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은 100만금의 돈으로도 그 어떤 후회의 눈물로도 완벽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픈 다음에 땅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할 건강에 대한 태도와 관리법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는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봤어라는 근거 없는 자부심입니다. 사실 병원 안 가본 것이 건강의 증거가 아니라 검진을 안 받아서 내 몸속의 문제를 모르고 지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우리 몸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아직 견딜만 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는 아프기 전에 병원을 찾아가 내 몸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후회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들을 노화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넘기지 마세요. 무릎이 조금 쑤시는 것, 밥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가끔 가슴이 답답한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면 안 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우리 몸은 고장나기 직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 여기가 힘들어, 나 좀 쉬게 해줘라는 내 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아파서 자리에 눕고 나서야 그때 병원에 가볼 걸 하고 후회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의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다 떠나고 나면 혼자 밥 챙겨 먹는 게 귀찮아서 대충 물 말아서 김치랑 먹거나 빵으로 한 끼를 때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모습입니다. 영양이 부실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감기조차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60대, 70대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식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아파서 병원 밥을 먹으며 집밥을 그리워하기 전에 오늘 한 끼를 소중히 챙겨 드세요. 네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한 활동에 대한 과욕입니다.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며 예전 실력을 믿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무리하게 산행을 고집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빙판길이나 젖은 욕실에서의 낙상은 시니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치명적입니다. 에이,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그 찰나의 방심이 평생의 장애나 통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심하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위험한 일은 피하고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가지세요. 다섯 번째는 마음의 병, 즉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방치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병 중 상당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을 붙잡고 있으면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마음보가 고와야 몸보가 고와진다는 말처럼 내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이 보약 한 권보다 낫습니다. 미운 사람 용서하고 서운한 일 털어내고 오늘 하루 내가 즐거운 일에만 집중하세요. 마음이 아픈 뒤에 육체의 병이 찾아오면 그제야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의 습관화입니다. 귀찮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녹아내립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는 지방과 질병이 채우게 되지요. 나중에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뒤에 다리에 힘이 있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걸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걸으세요. 걷는 시간은 단순히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관리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미안해지는 마음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고통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평화로운 노후를 누리려면 무엇보다 내 몸이 버텨줘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하세요. 내 몸을 아끼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회라는 글자에는 이미 지난 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80대, 90대를 웃음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해 정성 어린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아픈 다음에 후회하는 대신 건강할 때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잃어버린 뒤에 깨닫는 소중함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밖으로 나가는 게 큰 숙제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친구가 부르면 선뜻 나섰고 시장 구경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일조차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나 보는 게 제일 편해하며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문득 내가 너무 무기력해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꾸 집안에만 있고 싶어지는 마음은 단순히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아주 정직한 신호이지요. 오늘은 왜 우리가 자꾸 집순이, 집돌이가 되어가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다시 세상 밖으로 활기차게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원인은 신체적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외출 한 번을 하더라도 젊었을 때보다 2배, 3배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지요.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집에 돌아왔을 때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고통과 피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고생이야, 집이 제일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내며 우리를 자꾸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휴식을 명령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신감의 하락과 사회적 소외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고 순발력도 떨어집니다. 밖에서 길을 찾거나 키오스크 같은 기계를 조작하는 일이 서툴러질 때, 혹은 사람들의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 당황할 때 우리는 소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나가서 창피당하느니 그냥 집에 있는 게 속 편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또한 예전처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집 안으로 숨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고 대화의 주제를 찾기 힘들어지는 것도 집이 편해지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내내 호르몬의 변화와 우울감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행복과 활기를 담당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시들해집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없어도 마음이 허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심해지면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증상이 노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햇볕을 쬐지 못해 호르몬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이는 다시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외출의 기준을 아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차려입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만이 외출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집 앞 편의점에 다녀오기,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기, 우체통 확인하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딱 10분만 걷고 오겠다고 결심하고 문 밖을 나서는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일단 문 밖으로 나가면 우리 뇌는 생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다시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외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걷는 것은 금방 지루해집니다. 오늘 점심에는 시장에서 맛있는 떡을 하나 사오자라거나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보고 오자처럼 명확한 미션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취미 생활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소소한 일과를 밖에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규칙적인 외출은 우리 삶에 긴장감을 주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는 게 겁난다면 복지관이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그곳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사람 만나는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집안에만 있고 싶을 때는 집안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의자를 놓아보세요. 집안에서도 빛을 충분히 쬐면 무기력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밝고 경쾌한 음악을 틀어 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몸이 무거울 때는 기분이 몸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외부 자극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면 마음은 더 깊은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지금은 잠시 충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세상과 다시 손잡을 준비를 하세요. 집은 편안한 안식처여야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인연들이 많습니다. 오늘 당장 신발끈을 묶고 현관문을 열어보세요. 코끝을 스치는 찬 공기,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씻어줄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바로 집 앞 공원 벤치까지만 가보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다시 활기찬 인생 후반전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집안의 고요함도 좋지만 가끔은 세상의 활기를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노후 자금을 사기당해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보며 에휴, 저걸 왜 당해, 나는 절대 안 당하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결코 어리석거나 세상 물정을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공직에 계셨던 분,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던 분, 똑부러지기로 소문난 분들도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곤 합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지능을 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빈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대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평생 용돈 쓰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한 분일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에 쉽게 빠져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 높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평소 주변과 왕래가 적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분일수록 사기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로운 어르신의 곁에서 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고 딸보다 더 다정하게 안부를 묻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날씨가 추운데 건강은 어떠세요라며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린 뒤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굶주린 마음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진심 어린 친절과 목적이 있는 친절을 구별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친절은 일단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경험을 과신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속이려 들어? 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전의 방식과 지금의 사기 수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로 자식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가짜 은행 사이트를 똑같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 경험만 믿고 확인을 소홀히 하는 순간 사기꾼의 그물에 걸려들게 됩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이 생기면 부끄러워 말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나는 절대 안 당해라는 확신이 가장 위험한 신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짜나 특별한 혜택에 흔들리는 심리입니다. 사모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정보예요. 오늘만 이 가격에 드립니다. 라는 말은 사기꾼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특히 공짜로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며 홍보관으로 유인하는 방식은 아주 오래된 수법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통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받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생겨 결국 필요 없는 물건을 비싸게 사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매일 아침 되새기며 스스로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의 고립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사기꾼들은 옆에서 계속 재촉하며 다른 사람과 상담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 안 하면 기회가 날아간다며 불안감을 조성하지요.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룻밤 이상 고민해 보시고 주변에 믿을 만한 지인이나 가족 혹은 공공기관에 상담하세요. 혼자서 내린 결정은 사기꾼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는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검찰, 경찰, 은행이라며 돈을 옮기라고 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 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자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세요.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하고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래를 좋아합니다.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사기의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노후의 재테크는 수익이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소박한 연금과 저축을 소중히 여기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을 비워보세요. 마음이 평온하고 욕심이 없으면 사기꾼의 화려한 유혹도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피해를 보셨다면 절대로 자신을 자책하며 숨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한 사기꾼의 잘못입니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늦추면 피해를 복구할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을 땀 흘려 일궈온 여러분의 자산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사기꾼들의 달콤한 속삭임보다 내 마음속의 경고등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의심스러운 일은 주변과 나누는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일상이 단 한 줌의 의심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불안 대신 확신으로, 걱정 대신 미소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자식들은 제 몫을 다하며 잘 살고 있고 당장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력이 약해졌나? 하며 스스로를 탓해보지만 한번 시작된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잠까지 설치게 만들곤 합니다. 이른 전후의 나이에 겪는 이런 이유 없는 불안은 결코 여러분이 이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우리 마음속에 예고 없이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평온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원인은 신체적 변화에 따른 뇌의 오작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스트레스도 금방 회복했지만 지금은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뇌는 이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고는 몸이 떨리는 걸 보니 지금 큰 위기 상황인가 보다라고 착각하여 불안 호르몬을 내보내는 것이지요. 즉 실제 걱정거리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몸의 예민해진 반응을 뇌가 불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반응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절반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상실감과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독립시키고 나면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 주던 역할들이 사라집니다. 사회적 직함도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희미해진 자리에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들어앉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긴데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이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현재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 생기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나를 정의하던 외부의 조건들이 사라진 뒤에 남은 진짜 나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세 번째 원인은 정보의 과잉과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입니다. 요즘은 TV나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온갖 사건, 사고와 질병 정보가 쏟아집니다. 누가 암에 걸렸다더라, 어디에 사기가 극성이라더라 하는 소식들이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쌓여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을 접하면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안 좋은 소식에 눈과 귀를 닫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청객 같은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불안이 찾아올 때 몸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 자꾸 생각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불안의 늪에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단순한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거나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 온기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복식호흡입니다. 몸이 이완되면 뇌는 비로소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인식하고 불안 신호를 멈춥니다. 불안은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은 정체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종이에 지금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적어보세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자식 걱정이 자꾸 난다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글자로 적어놓고 보면 신기하게도 그 실체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몸이 좀 피곤해서 예민해졌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괴물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일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은 틈이 보일 때 파고 아무 계획 없이 멍하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세력을 키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는 등의 사소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내 삶이 규칙적인 리듬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네 번째는 햇볕 아래에서 걷는 것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천연 안정제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뒤숭숭할 때는 일단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걸으세요. 15분만 걸어도 뇌의 화학작용이 변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연의 초록색을 바라보고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 것 자체가 훌륭한 심리치료가 됩니다. 방 안에 갇혀 불안과 싸우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 자연의 품에 여러분의 걱정을 맡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해하는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온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할까라고 자책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대신 내가 지금 좀 불안하구나.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쉬라는 신호인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어린아이를 달래듯 내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줄 때 불안은 비로소 힘을 잃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여러분, 파도는 계속 치지만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가끔 불안의 파도가 치겠지만 여러분의 본질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불안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파도를 넘어온 강인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오늘 밤에는 걱정의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참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유 없는 떨림 대신 든든한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숨결처럼 여러분의 일상도 언제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